반갑습니다. 2026-27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저는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있는 대입지원단 소속 한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으로 제가 작년 요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할 때는 슬기로운 고교 생활, 즉 교육 과정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하고 대입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준비, 캠프 이런 활동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입 전형의 특징, 수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입에 맞춰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입 이해를 위해서 질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그리고 1학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26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1학년은 27년에 입학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물은 이유는 나에게 적용되는 대입 정책도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연도에 대해서 이해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26년 대입 정책을, 고1은 27년 대입 정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떤 정책이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차차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볼게요. 25년 대입에서 즉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해당하는 대입에서 수시보다 정시에서 모집 인원이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여전히 수시 전형은 많고 또 수시에 대한 비중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 대학에 대한 대입 정보를 좀 알고 싶다.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한 대학의 공식 자료,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질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해당하는 대학 연도에 맞춰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대입 준비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이지만 고교 학점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신, 수능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지? 진로에 맞춰서 생기부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아마 대입 준비와 생각이 많아질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수시하고 정시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그건 또 언제 정하면 되는지, 새 학년이면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런 선택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결과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같이 올라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입이라는 과정으로 쭉 간다면 수업은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해서 192학점을 이수하는데 대입이라는 과정으로만 고등학교를 생각한다면 결과로만 이어지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여러분에게 대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MZ세대에서 생활기록부 조회 열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MBTI보다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해주고 살펴준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 선생님의 생기부를 보고 자존감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학생부로 위안을 찾는다는 직장인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입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즐겁게 친구와 함께 보낸 고등학교 시절이 삶에서 그때의 도전과 노력으로 소중한 삶의 밑바탕을 이룰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진학을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격, 성향, 그리고 체력이나 수면 질이 어떻는지,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성향이 어떻는지, 그리고 뭔가 좌절되었을 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어떻는지, 이런 자기에 대한 인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공간인 고교 생활에 대해서도
교우 관계, 그리고 학업과 탐구 역량을 키우면서 뇌의 성장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진로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고교 생활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 전형 계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과 함께 나의 특성에 맞춰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말, 메타인지가 상승하는 과정이 된다고 해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할까봐 선생님 밑에 조그만하게 글을 적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진로가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업과 함께 내지는 직업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인드로 나의 삶과 시간을 이어나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나의 진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어떤 진학의 결과와 함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고 파가는 과정이 된다면 여러분 삶 전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런 질문과 도전만으로도 메타인지가 상승될 수 있고, 메타인지는 이제는 평정심과 평온함, 행복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학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보다는 해보자는 도전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고 내지는 새학년이 되고 이런 미로와 같은 고등학교 그리고 진학의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나의 과정이 때로는 두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고등학교 생활을 조망할 수 있어서 이제는 막연한 미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하나 풍성하게 하는 나무와 정원을 갖고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대입 환경과 대입 용어 알아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은 198개 대학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나름의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른 관계기관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은 전형 과정이 조금 교육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 중심의 전문 대학도 있죠. 근데 불경 지역은 특히 취업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 대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대입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래프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2026년, 27년 대입의 상황에서는 출생아 수가 조금 증가합니다. 이유는 뭐 출생 환경이 뭐 아니면 출생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많은 인원을 차지하다 보니 이건 역시 대입에 영향을 좀 미치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확정성이 좀 커지면서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선호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직 하면 의치, 약한 뭐 간호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전문직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이런 등등 다양한 전문직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새로운 자기 길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은 의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대학을 재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원수가 작았던 2024년 대입, 올해 고3, 그러니까 작년 졸업했던 고3 학생들 인원수가 40만이 안 되었거든요. 이 40만이 안 되었던 대입에서도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서 36,000명 감소했는데 수능 인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비재학생이 그만큼 많이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능은 우리가 비재학생, 즉 학교에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전국 단위의 상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선호하는 대학이 있고 선호하는 학과가 있다 보니까 함께 그 실력에 대해서 견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 규모는 작고 4등급, 5등급, 6등급 규모는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는 등급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는 1, 2, 3등급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수능을 쳤던 77% 학생은 4에서 9등급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졸업생 응시 비율이 35.3%, 이 학생은 3등급 23%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즉 졸업생조차 시험을 쳤는데 원했던 성적을 얻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응시 인원이 많아지면 수능에 대해서 상대 평가에 의한 1등급, 2등급, 고의 상위 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학교에서 준비를 차분히 하고 해주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영역별로 어떤 꾸준한 준비, 장기적인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또 하나 자료를 들고 온 것은 3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국수탐에 대해서 평균 100분위 79.8 정도의 등급을 받은 100분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등급은 3등급 후반 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3월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능 가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3등급 후반대에서 이제 4등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더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월 달은 제 학생들만의 시험으로 상대 평가를 냈다면 수능까지 갔을 때는 아까 표현했던 졸업생까지 같이 응시하기 때문에 상대 평가에서 어쩌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조금 당연한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목표한 대학 그리고 목표한 전형 어떤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쭉 한번 들어보면서 가능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잘 찾아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입 시기와 교육 과정도 여러분들에겐 안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친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가 진행됩니다. 교과목이 바뀌어지고 성적 산출 방법이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지고 대입제도도 개편된다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될지 좀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인원수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입니다. 학력 인구보다 좀 작은 숫자로 해서 대학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 대학 모집도 지방에 있는 대학과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좀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까지 합치면 학력 인구를 훨씬 넘어서 전문대와 4년제 전체 모집 인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이제 원하면 어디 대학이든 사실은 아주 선호하는 대학이 아닌 이상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원해서 가는 건지 그런 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고3의 숫자보다 지금 고2의 숫자는 무려 5만 명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웬만한 대학이 몇 군데가 더 없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원수가 이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다는 건데 이러면 어떤 좀 입시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냐면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의 경쟁률이나 어떤 입시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전년도의 인원이 우리하고 경쟁률이나 아니면 그 지원 인원이 작았을 때
이런 성향의 차이나 이런 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지 않으면 나의 입시는 어떻게 되지 하는 기준선이 모호해지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2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졌다면 이 친구들이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면 고1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연쇄적으로 좀 일어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고2 학생들은 특히나 고1, 고2 때 입시에 대한 정보, 자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2025에서 27 대입 관련 큰 이슈를 먼저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 안내를 할게요. 사실은 예견된 이슈는 이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3과 고1, 고2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거죠. 과목이 바뀌고 성적 평가 방법이 바뀌면 내가 그 다음 대입을 준비한 혹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적용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아직 이거는 이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도 고려한다면 이제 나의 대입의 과정을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이 더 적극적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견된 상황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걸 폐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계열 같은 경우에 과학 탐구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폐지하고 사회를 쳐도 20계열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발표가 되었고 25년 대입부터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예견된 거는 뭐였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하겠다. 예고가 되었고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고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전공 학부를 확대하도록 된 게 올해 1월에 발표가 났어요. 올해 1월 발표 나면 무전공 학부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입시의 지원선은 어떻게 되지? 정리도 안 되었는데 25년 대입에 바로 적용한다고 해요. 또 하나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는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방안이 24년 2월에 발표가 되었고 역시 25년 대입에 바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준비나 어떤 과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이 대규모 대입에 다시 재도전하겠다고 유입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요.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발표되면서 수능이 조금 쉬워진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쳐볼래 라고 대학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잠시 대학을 중단하고 시험을 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입에 대한 준비가 이제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같이 살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전형이나 학과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 또 역시 여러분들은 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니까 한 해, 두 해 그런 결과를 보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좋은 좀 시간으로 의미 있게 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학에 대한 안내를 다시 이제 좀 진행할게요. 대학은 여러 학문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학문이 묶어져서 여러 단과대 시설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과가 있을 거고 그 비슷한 계열이 묶어져 있는 계열이나 단과대학으로 대학이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는 어디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관심 있는 계열, 단과대학 이런 학과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을 대학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친구들을 뽑고 싶습니다 하고 대입 전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대입 전형 시행할 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바탕을 가지고 하듯이 대학도 우리 친구들의 어떤 역량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뽑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언어 능력, 자기 이해 능력, 논리 수학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의 강점이 있고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을 한다면 대학에서는 이런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선발을 할 때 어느 친구가 더 나올까 하고 견주어 본다라는 뜻으로 저울 전자를 써서 전형이라는 저울질의 뜻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형이라는 글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누구를 선발할지에 대한 저울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자기이해 능력 이런 능력이 뛰어나서 학업 역량을 가지고 뭐 뽑고 싶다 이런 그 역량 중심으로 간다면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전형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 운동이나 음악 지능이 뛰어나면 실기 역량 중심으로 뽑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울러서 대인 지능까지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전형의 색깔을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이 친구가 굉장히 뭐 훌륭하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갔다고 이 친구가 최고의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각자의 강점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만으로 나와 내 친구들을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되어서도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학의 선발 규칙을 알고 또 그 규칙을 알아야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대입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을 크게 실기 실적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두고 일반 학생들이 많이 치르게 되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큰 범주로 4개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중심, 즉 등급 중심으로 교과 성적이 50% 이상 들어가면 교과 전형. 그렇지만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면접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학업 역량 그리고 비교과 활동 이런 학생의 역량 중심으로 전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논술 역량 중심으로 전형을 진행하기도 하고 수능에 대해서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을 합쳐서 진행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수능 최저는 대학에서 이 친구가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은 보여주고 와야 되라는 성적의 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았지만 그 성적의 한선인 수능 최저를 맞추질 못하면 내가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수시에서는 주로 3개 전형이 진행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스님은 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하는 학교, 고등학교 생활에서 나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은 포괄적인 탐구,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심화된 역량을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또 어떤 추세가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종합 전형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성적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2개가 묶어서 진행되는 듯한 느낌, 즉 융합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시인데 수능 최저가 계속 좀 의미 있게 반영되거나 정시인데 교과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수시와 정시의 전형이 좀 융합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마 2028 대입 정책의 어떤 변화를 예견하면서 대학에서 또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 2028 대입은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지 나의 대입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2028 되어서 적용이 아니라 미리 어떤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를 맞춰서 그런 전형을 융합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6, 27 대입 정책이 발표될 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런 흐름으로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입시 용어로 하나 더 좀 알아뒀으면 하는 의미로 전형은 아니지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은 등급 중심으로 보고 학생부 전체 기록을 보는 게 종합 전형이라면 정량평가는 교과 전형, 정성평가는 종합 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전형에서 어떤 우리가 평가와 학생 선발할 수 있느냐? A 학생, B 학생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학생은 전체가 다 1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B 학생도 만만치 않게 우수하지만 등급으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등급만으로 본다면 누가 더 우수한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숫자를 보면 이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은
89, 90 이런 분위기의 숫자로 아마 1등급, 뭐 2등급 그 사이 값으로 해서 원점수를 받았다면 B학생은 2등급 받을 때 점수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1등급 받을 때 점수들이 탁월하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더 매력적인지 보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져 있는 서술된 글자도 같이 살펴보면 A학생은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근데 B학생은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질문과 주제 탐구를 진행하여 어떠어떤 보고서를 진행하고 이런 등등등의 이 학생이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 진행되었다면 누가 더 우수한 학생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숫자가 아닌 많은 것에서 우수성을 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딱 어떤 벽을 지어서 이것만이 저것만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위해서 대학에서 살펴보게 되는 게 학생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은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주도적인 창치 활동을 어떻게 됐는지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이 어떻게 적어져 있는지 이 자세한 내용은 3장, 4장에서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기록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학에서는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에 비견될 수 있는 교과전형과 정성평가에 비견될 수 있는 종합전형을 볼 때 입시에서의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전형이 대체로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전형은 교과전형보다는 조금 낮은 성적이지만 합격한 사례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내가 교과와 종합 어떻게 융합해서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긴 입시 결과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형에 대한 분류를 봤는데요. 이제 모집 시기에 대한 분류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3학년 2학기 대부분의 과정이 끝난 그리고 수능 성적이 발표난 그 정규적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정규적인 시간에 의해서 모집을 한다. 정시 모집. 그 이전에 수시로 진행하겠다. 수시 모집입니다. 근데 수시로 진행하겠다는 걸 이러이런 전형을 대학에서 수시로 진행하겠다는 거고 원서는 같은 시기에 받습니다. 3학년 2학기 되기 딱 시작한 그 초입에 9월 달에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요. 그때 원서 접수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문진장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횟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6번입니다. 6번인데 전형수 6번이거든요. 내가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꼭 가고 싶어. 그래서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교과 전형도 넣고 종합 전형도 넣고 넣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넣을 수 있다고 허용이 되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넣을 수 있는데 같은 대학에 2개의 전형을 넣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전형 6개의 카드 중에 이미 나는 2개를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개의 지원을 어떤 종류로 할지 아마 3학년쯤 되면 나름의 자기 어떤 준비해왔던 전형, 주력 전형에 따라서 내지는 그런 관심 있는 학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12월 수능 마치고 나서 원서를 접수하는데 가군, 나군, 다군 해서 군별 1회씩만 가능합니다. 즉 가에 한 번, 나에 한 번 해서 총 3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시에서 내가 어떤 선호하는 과를 넣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지나면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형을 6번 아니면 군별 1회씩 넣는 전형에서 이런 횟수에 대해서 예외된 대학들이 있어요. 전문대학 그리고 아까 처음 봤던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들 이런 대학들도 지원 횟수 6번 이외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울산과학기술대 유니스트는 기술원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이런 복수 지원 제한 예외 대학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5 대입에서 발표난 사항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수시는 80%,
정시가 20%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뒤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느 모집 단위가 큰지 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걸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80%다, 20%다, 아니면은 뭐 수시다, 정시다, 이거 언제 어떻게 정해? 라는 게 궁금하실 건데, 내지는 궁금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정책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요 언급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대입 정책을 4년 전에 예고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런 대입 정책을 시행할 건데 너희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줘라는 의미로 중학교 2학년 2월 말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발표를 하고 나면 대교육이라고 대학 전체가 모여있는 협의체에서 대입을 그럼 이러이런 기본사항으로 수시, 정시 나눠서 모집할게요 라는 걸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각 대학별로 이 룰에 맞추어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지는 게임을 할 때 어떤 게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게임의 법칙이 바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을 모집할지 그리고 어떻게 모집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서 다 발표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학년 되면 일정이나 면접, 뭐 어떤 방법, 면접 방법 이런 등등의 조금 구체화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는 게 3학년 모집 요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로 안내하게 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지금 현재 고3들은 이미 발표가 났고요. 현재 고2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참고로 지금 2028년에 대해서 대입에 대해서 굉장히 발표를 막 작년에 뭐 이렇게 저런 게 논의도 많고 하면서 발표를 막 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2028 대입 정책에 따라서 그 대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우리 걸로 보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배들이 진행되었던 정책이 그대로 따라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3 때는 발표한 게 없었습니다. 그 기본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큰 틀의 차이 없이 그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발표가 났고요. 이제 게임의 법칙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아직 발표 나지 않는 이 내용을 두고 선생님이 발표를 어떤 내용이다 하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고3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아 하는 안내로 이번 내용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3 걸 가지고 2025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건 어떻게 되지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입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준비를 좀 이야기하자면 아까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이 이미 선배들 때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학생부 항목이 축소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종합전형이 너무 많았는데 교과 위주 전형을 좀 진행하자.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활성화하자.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이슈로 되었고 이런 내용 덕분에 지역 학생들이 나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선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입 정책하고 또 별개로 약학대가 6년제 선별이 2022년 대입부터 새로 진행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고등학생들은 약대를 바로 수능 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이제 2022년 대입부터 약대 선발이 되니까 재수생들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23년 대입부터는 또 지역 인재에 위치한 약 간호의 경우는 인원수 비율을 40% 이상 해야 된다고 또 발표가 나니까 대입이 이제 재수생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상수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예견된 발표가 뭐였냐면 대입 공정성 강화에서 학생부 항목이 좀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항목이 이렇게 축소되면 우리는 학생부 항목에서 수상도 안 들어가고 자율 동아리도 안 들어가고 한다면 오롯이 학생부 안에 있는 내용으로 더 면밀히 대학에서는 살펴보겠다고 하니 학생부 기록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권 대학에서는 정시를 40%를 유지하도록 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비율 때문에 마치 서울권 대학 전체가 정시 비율이 더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견된 발표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선생님이 앞에 언뜻 언급한 것처럼 24년 대입에서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근데 그에 바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굉장히 시험이 쉬울 줄 알았는데 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정책들이 이미 예견되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입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하고 적용된 거 24년, 25년은 갈수록 정시 비율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25년 대입에서 의대 중원은 발표, 무전공학과가 발표되고 바로 적용된다. 이런 좀 많은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어요. 아울러 그러면 우리의 대입에서는 앞에 있는 선배들이 진행했던 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서 대입이 반영되고 있는 거. 이 내용은 교과가 종합전형화되고 수시가 정시화되고 정시가 수시화된다. 이런 융합적인 그 전형으로 가겠다는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재수생 규모나 어떤 정시 비율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능 대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좀 필요성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수능도 수능이지만 수시 준비, 학교 내신 준비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나 수시 가기 너무 힘들어. 정시로 가야 되겠어. 라고 정시가 많아지는 거니까 정시로 갈래. 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정작 모집 인원은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데 정시 모집으로 돌리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작고 아까 대학생, 진학생, N수생들의 그 경합이 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서는 대입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아니면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2025년에서 27년 대입 전형의 특징을 2025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작년 4월에 발표가 났죠. 근데 그때 수시 모집은 계속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도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감소된 인원에서 정시 인원을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왜 정시 인원을 감소했냐면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던 친구들이 그 대학에 들어와서 훨씬 더 대학 적응이나 학점 진행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우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점수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습관처럼 되면서 학과 적응이나 좀 학과의 흥미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에서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5 대입의 어떤 전형별 비율을 봤더니 전국의 규모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지만 서울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부 있고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종합 전형 일부 그리고 수능 전형이 굉장히 좀 작은 비율로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교협에서 발표된 2025년 현재 고3이 치르는 대입에서의 주요 특징은 먼저 전체 인원이 감소했고 수시와 정시는 작년 했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나 기회균형의 모집 인원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회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역균형에 자격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을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입에서도 대학에서도 이걸 좀 의미 있게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 폭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과 의미 있게 성숙된 시간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교육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런 정도지만 보이지 않는 추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교과와 종합이 융합되고 있고 수시와 정시가 융합되고 있는 틀로 여러분들은 과목 선택, 교과 성적, 그리고 수행평가 중심으로 하는 교과 활동, 수능 준비 이 네 가지 트랙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지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통합과정 취지에 따라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수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능에서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아니면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된다 이 내용을 확률과 통계를 해도 되고 사탐도 자연계열, 이공계열에 응시해도 돼 라는 걸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어느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는 과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 그럼 내가 어느 과목의 수능 최저가 될지라는 과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이 되었던 이과대학이 증원한다든지 무전공 학부가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대학 내에서 학과 조정이 계속 있으면서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 현재 고3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되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새로 생기고 이렇다면 이전의 합격선, 이전의 지원 가능선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격을 염두에 둔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6년, 27년 대입이니까 25년 대입의 어떤 상황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전형 그리고 학과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 부산대에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때 부산대에서 처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 넣고 학업 역량을 20% 넣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교과 전형이면 등급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학업 역량을 본다고? 그래서 대학에 그때 당시 스님이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적혀있는 말 말고는 더 해줄 수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생활 충실도 및 대학 수학 준비도를 평가하겠다. 이런 애매한 말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제 드디어 요강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교과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이 발표됐냐면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서울대처럼 그리고 고려대처럼 정시에서 교과 학업 역량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어떤 전형이 변화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고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스님이 그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 나서 전화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구체적인 언급을 못 해주셨는데 24년 요강에 즉 작년 5월에 발표한 내용으로 교과 학업 역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과의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의 위계성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계열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래서 어떤 과목으로 나의 진로에 맞춘 과목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위기에 맞춰졌는지 그리고 그 성취도나 노력이 어떻는지라는 걸 살펴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수 현황을 보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학업 수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라는 걸로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맞추어서 이미 대입을 정시에서 교과가 반영되었다면 고려대에서는 25년 대입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하고요. 일부 전형입니다. 연세대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정시에서 교과를 평가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2026 대입전형 시행계획 즉 4월 달에 발표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서 어떤 내용도 언급을 했냐면 학과별로 이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선 이러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수했으면 하는 과목을 소개했는데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인문계열은 크게 언급되는 과목은 없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과목들을 명시를 했어요. 그럼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떤 성적을 반영할 때 조금의 차이를 좀 두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2025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서는 이러이런 큰 범주에 대한 전형 방법을 안내를 했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을 어떤 모집 단위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모집 단위에 대한 언급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13명을 뽑지만 종합 전형으로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 배려자는 있지만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은 부산대의 내가 미디어 관련 과를 종합으로 가는 상황은 제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대나 약대의 경우는 교과 종합을 모두 지역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익숙할 건데 부산대에서 이런 지역 학생들을 고려해서 먼저 선발해 주는 건 의미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지원 자격에 따라서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알아보는 곳은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그리고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학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찾기가 어려우니 선생님이 꿀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들어가서 혹시 안 되면 이 주소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입 정보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 대입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을 열면 여기에 자세히해서 전국에 있는 2025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전국 대학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학을 안 들어가도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대입 자료실에는 각 전형에 대해서 전년 대비 뭐가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면접이나 어떤 대비를 하려면 분석을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분석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찬 정보를 활용하시려면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같은 화면입니다. 제가 이 화면이 똑같이 들어간 걸 지우지 못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을 봤다. 그럼 이제 또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억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록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울산대를 예를 들자면 울산대에서 기계공학과에서 국수, 영, 사회과학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가 어떻는지, 그러면 수학에서는 확통을 준비한 친구도 치를 수는 있는데 미적이나 기하를 준비한 친구들은 1등급 상향을 해서 수능 응시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탐구도 과학이든 사회든 상관없이 허용을 한다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시에 대해서만 살펴보지 마시고 정시까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경우도 국수, 영탐 요 4개 영역 중에 수학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고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경우에 가산점,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해서 응시한 경우에는 또 이런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형별로 학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을 살펴봤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권을 살펴볼게요. 서울권은 여러분들 요 선생님이 조금 붉은색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좀 흐리게 보이네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능 비중, 즉 서울권에서 40% 이상의 일부 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비중이 큰 편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 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5 서울권 대학에서 15개 선호 대학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즉 지역 균형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만 하겠다. 아니면 교과와 서류를 같이 보겠다, 최저까지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요소들을 선생님이 정리했는데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25년 대입부터는 한양대의 경우에 이전에는 교과 100%만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린 교과 100% 안 하고 서류도 20 넣고 수능 최저도 넣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아울러 연세대의 경우도 우리는 수능 최저 안 들어가고 면접으로 30%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번에 수능 최저 넣을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과 위주 전형에서는 이제는 수능 최저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그리고 면접, 최저를 적절하게 배율하면서 학생부 요소를 만들고 그 대입 전형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능 최저를 포함하지 않던 전형들이 일부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합 전형이니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와 면접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권에서 일부 또 범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논술이 있어서 같이 언급을 했는데 고려대의 경우에 논술 전형이 없다가 신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어마무시합니다. 경영 계열은 4합 5를 맞추면 합격선을 주겠다. 그래서 고려대 입학처에서 설명은 어떤 이야기냐면 논술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좀 의미 있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능 최저가 논술 준비와 연동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고 혹시 수능 역량이 준비된 친구들은 좀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로 신설된 과에 새로 전형이 준비된 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입시 결과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 24, 25 대입까지 25년 대입을 치르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 어떻는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교과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지역 균형 선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이유는 이겁니다. 우선 지원 자격입니다. 아까 재수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언급돼 있는 대학들은 지원 자격을 고3 학생들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한 해 졸업한 학생까지. 이런 지원 자격이라면 여러분들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정성, 서류, 면접 등등등 학생부 종합 전형과 유사한 교과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준비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석하는 것도 대입 준비하는 묘미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머리 아파 이런 것보다 이런데 하고 재밌게 좀 봐주기 바랍니다. 건국대에서 수능 최저가 없을 때가 있었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를 한번 선생님이 비교해 봤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23년 전형 결과에 2등급 이런 초반대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면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2등급 중후반까지 성적이 보여져요. 근데 정작 수능 최저의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고 나니 수능 최저가 참 있다가 없어지니 등급이 좀 더 변화가 된 게 좀 어려워진 등급으로 가지는 거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 2.0이 최저선이었다면 여기 70% 컷이 1.92까지 이렇게 가면서 등급의 변화가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수능 최저에 의한 영향이 조금 이렇게 적지 않게 있다고 봐지는데 그 수능 최저의 충족률을 2합 오면은 2개를 가지고 5만 맞추면 되는 건데 쉽지 않아 싶은데도 여기서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70%가 안 되게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내가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수능 최저 준비가 되고 내신 성적이 같이 조금 상향되면 이제는 아주 좀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23년도에 수능 최저 없이 진행했던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 없이 진행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점수를 한번 좀 쌤이 살펴봤거든요. 교과 전형 점수가 2점대에서 이렇게 보인다면 종합 전형은 2점 후반, 3점까지도 보여집니다. 그 말은 아까 우리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교한 것처럼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 활동,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이 진행되었다면 대학에서는 그 활동까지 대입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합격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내신 성적과 활동에 대한 어떤 규모를 어떻게 잡을지 이런 합격선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교과 전형은 이 성적이면 합격할 수 있겠네 하고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일정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들어오고 충원도 굉장히 많이 돌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또 다른 학교장 추천 전형에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종합 전형은 나의 생기부가 거기에 맞춰서 적어졌기 때문에 나의 생기부에 맞춰서 그 과에 집중하겠다고 생각된 친구들이 그 등급대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조금 상향해서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다? 그럼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충원 인원이 좀 작은 면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도권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지방에서도 이제 교육부의 어떤 권장에 의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무전공 학과, 무전공 학부인데요. 이게 25년 대입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발표는 올해 1월 31일에 발표가 났어요.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제한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분배를 하는데 이런 점수를 하는 걸 같이 반영하겠다고 하고 보니 이런 점수의 요 무전공 학과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난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유전공을 실시하세요. 자유전공을 이런 단과대가 있고 학부나 학과가 있지만 따로 더 추가해서 하세요라는 것도 있고요. 아예 포항공대나 유니스트처럼 전부 다 학과 없이 무전공으로 다 모으세요. 모아서 뽑으세요. 라고 공고하는 유형 1이 있고요. 유형 2는 기존의 계열에서 거기서 학과로 나누세요. 아니면 기존의 어떤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공과대학 하나만 학과로 나중에 나누세요. 라는 걸로 일부 무전공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무전공 학과는 전공이 없다 보니 내가 1학년 때 생활을 하고 2학년 때 새로운 전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자유전공 학과는 1학년 때 자유전공을 있었지만 성적에 의해서 이 학과에 몇 명이 가고 저 학과에 몇 명이 가고 성적에 의해서 잘랐다면 무전공 학과는 아예 성적이 자르지 않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학과를 모두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존과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무전공 학과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크게 느껴질 건데 대학에서는 이것 때문에 조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학문, 우리는 관심이 크게 없지만 학문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되는 순수 학문이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는 사이에 조금 명맥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24 대입 전형 그러면 무전공 학과는 언제 어떻게 뭘 준비해서 가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 건데 24 대입에서 자유전공 학과에서 합격했던 사례를 봤더니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전공 학과라고 무방비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진로, 나의 탐구 역량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오늘 그 대학 몇 군데를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증원되고 편성됩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직 발표가 명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할 거여서 25년 대입에서 모집 요강을 수정해서 모집 요강 때 내용을 넣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25년 대입 결과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전공 학과에 대한 준비가 어떻는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곧 발표 날 4월에 발표 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대학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수능 전형이 있지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준비에 조금 용이하고 고3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조금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용할 때는 어떤 융합형 준비나 수능 체제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쨌든 규모가 크니까 그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왕 우리가 융합형으로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수행평가 뭐 다른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그게 바로 종합전형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능 체제와 함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40%나 모집 인원이 있으니까 꾸준한 수능 역량을 좀 높이면서 한번 좀 도전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인데요. 아까 서울권하고 좀 다른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고 종합까지 치면 수시 비율이 약 90%, 즉 수시 전형의 어떤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나중에 울산대 결과를 보여줄 건데 내가 지역 대학이 조금 가기가 좀 그래 라고 하면서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시에서 울산대를 들어가려고 보니 생각보다 성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과, 선호 학과는 지역이다 서울이다 할 거 없이 어떤 수시 전형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에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 인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울산 지역에서 해당하는 지역 인재는 울산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전체 대학이 우리에게 지역 인재로 해서 적용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단, 유니스트는 울산 출신 학생들만 자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에 지역 인재 육성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대, 약대, 그리고 한의대까지 간호대학을 포함해서 어떤 일정 이상의 비율로 지역 학생을 모집해라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부산대의 경우는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에서 지역 학생의 비중을 이렇게 높여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능까지도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수능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의미있게 좀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비율을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 약대, 뭐 이렇게 한의대, 치대의 선생님이 지역 인재의 숫자를 좀 살펴봤거든요. 여기에는 기회균형까지 다 기회균형 지역 인재까지 다 포함해서 선생님이 다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40% 좀 안 되거나 좀 오버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숫자를 선생님이 일일이 좀 한 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아대나 울산대 아니면 동아대나 부산대, 경상국립대의 경우는 80%, 85% 이상이 지역 학생들을 선호하고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즘 참 그 전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 과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친구는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교과 전형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지역 대학에 대한 준비는 교과, 내신 성적 준비를 중심으로 수능 최저를 함께 하면서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선생님이 의대 증원의 규모가 이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법원에 뭐 이야기 제소되고 이런 규모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추세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원 규모나 적용 시기나 지역 인재 비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뭐 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 인재 비율이 커지거나 지역 인재 전형의 숫자가 커질 수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선에 대해서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워낙 의대, 치대 이런 의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낮은 성적으로 내려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학 본부와 의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 어떡하느냐. 내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서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체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도 좀 어떤 입장들이지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의료 계열의 인원들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좋은 과정들, 좋은 메리트가 계속 펼쳐질까? 의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의사가 되어서 계속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미지수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들이 이제는 탐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 연구 역량을 계속 좀 꾸준하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진로도 의대,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첨단 산업 관련해서도 함께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도 좀 오히려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가 굉장히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학과나 의학계열은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종합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진행되는 건 정말 틈새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교 활동이나 최저가 없는 경우에 내가 이 학교 활동만으로도 어떤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산대 선생님이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24년 대입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대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과 전형에서 이 정도 성적인 친구들이 합격을 했어요 라고 발표가 났고, 종합 전형은 조금 더 낮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는 울산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1, 2, 3등급 받기 쉽지 않은 걸 아시죠? 4개 영역을 다 해서 4등급 이 정도 받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의외로 내성적으로 수능까지 울산대 도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학생들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학교 활동을 하고 공동체 역량을 키웠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울산대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형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아까 울산대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지역대학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이 있었는데, 이 선정 사업으로 25년 대입에서 바로 적용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선정에선 5년간 학교별로 1,000억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데, 선정된 대학이 경상국립대, 부산교대, 그리고 울산대, 24년도에는 인제대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울산대 언급을 좀 볼게요. 일단 학과를 모두 재편성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계자동차공학 이런 등등등을 미래 모빌리티 융합 학부로 해서 모집을 하고 학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 1번으로 적혀 있는 아산 아너스 칼리지라는 걸로 무전공 학과에 해당될 수 있는 과를 신설한다고 해요. 여기는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장학 혜택을 주고 연수의 기회를 주어서 학생들을 좀 우수 지역 학생들을 좀 키워볼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 요강에서 자세히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을 선발할 마음으로 어떤 전형 요소로 수능 최저도 조금 좀 강하게 걸고, 수능 최저에서 탈락이 많아서 모집 인원만큼 인원이 안 모아져도 더 이상 모집 않는다는 이런 나름의 계획을 좀 야심차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서 이러이런 지역 인재로 우리 어떤 취업이나 이런 상황을 준비를 해준다면 그것이 또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좀 면밀히 보면 좋겠습니다. 단 새로 선발되는 과들은 합격선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전공 학부나 융복합 학과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어떤 새로운 대입에 대한 준비를 좀 포괄적으로 그리고 탐구 역량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남권 대학은 비중이 큰 학생부 교과 이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는 경우, 내지는 수능 최저는 들어가지만 교과 활동이나 이런 게 되어서 내신 성적 좀 낮아도 어떤 성실한 교과 활동으로 나의 어떤 대입 전략에서 조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수능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
뭐 수능 최저, 뭐 이런 이야기, 정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에서도 수능이 중요하고 정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능이 중요한데 우리가 수능 최저, 뭐 등급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세 번째 장은 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목을 치고 어떤 게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볼게요. 첫 번째, 등급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9등급제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여러분들이 익히 내신 성적하고 비슷한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절대평가 과목은 원점수로 해서 원점수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학생의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원점수 안에 그 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점수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학入시험을 치면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근데 일단 선택 과목에 대한 명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 뭐 미적을 선택했다. 탐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와 매체나 미적은 그 과목에서 일부 문항만 선택을 한 경우고요. 탐구에서는 그 전체 문항이 그 과목으로 선택되어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럼 원점수는 수능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고자 나오는 점수고 재산정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있고 이러지만 이런 등등등의 보정을 거치면서 나온 점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과 쉬운 시험.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수능 점수나 정시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참고할 내용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평균을 100점으로 맞춘 겁니다. 탐구 과목은 평균을 50점으로 맞춘 거죠. 그리고 100분위는 이런 표준 점수를 최상위 100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서열 점수로 매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대평가에 대한 점수가 이제 어떻게 분포되느냐. 선생님이 작년 수능 쳤던 친구들이 표준 점수를 몇 명이 받았는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등급의 선을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3등급은 여기 안에 범위에 든 친구들, 4등급은 이 범위 안에 든 친구들인데 원점수로 치면 72점에서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 받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어렵다 보니 표준 점수에서 150점까지 높은 성적인 친구들이 나와졌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원점수가 80몇 점이 3등급이 나오고 70몇 점이 4등급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은 어려운 결과로 시험은 어려웠지만 표점은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학은 또 모양이 좀 이렇습니다. 국어는 나름 정규분포의 모양을 보였다면 수학은 요렇게 뭐 이런 생선 가시도 아닌 이런 모양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수는 혼자 이렇게 올락 나와 있는 이 점수는 이 점수를 받은 친구가 무려 12,000명이 넘어요. 1등급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아마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한 문제나 두 문제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한 번호나 했던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도 치열하게 등급 내지는 또 상대평가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등급, 4등급, 5등급 선생님이 굳이 이 점수를 들고 온 이유는 수학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3등급 점수가 원점수로 70몇 점대, 4등급이 50몇 점대, 그리고 5등급이 40몇 점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통 과목 점수에서 50점 이상만 받아도 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학 안 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30점, 40점 정도 넘어가도 5등급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이런 분포를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유지하고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생각해 보시라고 선생님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졸업생 응시 비율은 이렇게 많은 상태로 됩니다. 졸업생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지 어떤 준비가 나올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수능 점수가
이렇게 1등급을 선생님이 이런 주황색으로 표시했고 최고점 차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최고점과 1등급 간에도 이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점수 차이에 대한 차이가 커질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에 따른 것도 차이가 생기고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능 점수를 받아지는 거니까 수능에 대해서 예측되고 준비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뭐 어렵거나 쉽거나 꾸준하게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평가 성적의 어려움도 함께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황은 이번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되게 요거는 선생님 이쪽으로 넘길게요. 수능의 최고점을 받은 친구들을 쫙 나열을 했더니 윤리와 사상은 만점이 무려 11% 학생이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1등급은 있지만 2등급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투 과목, 과학 투 과목은 응시 인원이 3,000명, 4,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시험을 쳤던 친구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도 있고 시험 친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다 보니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를 밑으로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상대로 잘 친 친구들이 굉장히 점수가 높아져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능은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적을 내가 기대한 만큼 얻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조금 복잡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살펴보라고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정시는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는 등급으로만 작용되기 때문에 내가 등급으로 작용되는 수능을 재수생이 많고 그래서 좋은 등급 받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등급은 맞아야지 하는 준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크게 지금 바뀌어질 상황은 이번에 수능 과목 수학이나 사회과학 탐구에 대한 지정이 제한을 풀도록 돼 있는 게 권장됐기 때문에 한양대조차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하도록 안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수능 최저 맞출 과목이 어떻는지 여러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2026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의 효자 노릇하고 있는 절대평가의 영어 등급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4등급 이상 받은 비율을 보니 쭉 통계에서 보니 4년 동안 무려 68%가 4등급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4등급이면 60점 이상 열심히 해서 이 안에 들도록 하면 수능 최저에서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과목을 맞추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68%를 받은 영어가 국어로 치면 68%면 6등급이거든요. 그리고 23% 범위 안에 드는 영어가 국어로 치면 3등급 범위로 상대평가에서는 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준비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작용될 수 있으니 수능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준비 어떻게 해요? 모의고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모의고사를 칩니다. 3월달, 6월달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 이제 그냥 수업을 안 하고 쉬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이제는 하진 않겠죠. 내가 장기적인 수능 역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분석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수능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요? 라는 걸로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역시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이 안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수능 학력평가에 대해서 이제 배너 메뉴 쪽을 누르면 기출문제 분석이 있고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든지 수능 기출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들어가는 사이트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 사이트가 EBS입니다. 그래서 EBS에 들어가시면 고1, 고2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과 여기 정답, 해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적응력을 가졌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력평가 성적표를 받으면 버리지 마시고
등급만 보지 마시고 원점수도 살펴보고 100분위 1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재학생만 치르는 시험이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어떤 과목이 내한테 맞는지도 여러 과목을 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성적표에 이 과목이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안내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한다든지 라는 걸로 문제 해결력을 향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내가 맞다 틀렸다라는 오답표도 나와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처음 받게 될 건데 O인지 X인지 이런 표도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C, E 이런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답률, 모든 친구들이 많이 맞췄어요 라는 거는 A, 난이도가 낮은 문제겠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는 거는 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연합 학력평가를 치면 시험을 치고 나서도 오답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되었는지 정답을 맞췄어도 잘 이렇게 정답을 찍어서 맞췄는지 개념이 잘 잡혔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크게 언급할 사항은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나중에 정지해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수능하고 비슷하게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탐구 학업 역량을 보는 거라면 논술 전형도 함께 언급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넣었거든요. 논술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좀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중위권 학교에서는 좀 학교 서술형에서 좀 심화된 정도의 수준인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 논술 문제를 쳐보면서 자기의 좀 논술 역량이 어떻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이 정도 수시에서 학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수시와 정시가 굉장히 융합됐다고 하는 것처럼 내신 성적만으로 수시 합격선을 가능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보고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조금 냉정하게 선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고3 학생들이 치고 있는 모의고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적들이 합격이 되고 있고 컷이 정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끝났고 슬기로운 고교 생활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이미 언급을 많이 들었을 거고 전환기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좀 간략간략하게 안내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라서 과목이 되고 있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선택의 의미, 진로 선택의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 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 1, 2를 일반 학과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배울 수 있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배웁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 석차가 나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창의적 체험 활동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활동으로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해서 적었는데 빨간색으로 테두리 된 거는 석차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과목이고요.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은 과목은 수능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25년, 28년 대입 수능 과목을 조금 좀 언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1 학생들은 바로 밑에 있는 후배들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이런 과목으로 하지만 지금 바뀌어지는 중3 학생들은 비슷한 과목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1학년 탐구 영역이에요.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차에 대해서 우리는 9등급제로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5등급제로 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조금 여유 있고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싶겠지만 우리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라면 우리 밑에 있는 중3 학생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통 일반 진로 융합 모든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 좀 힘든 상황으로 좀 작용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문 교과에 대해서 전문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학 계열이나 외국어 계열에서 배우는 과목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가 편성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배울 수 있고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취도 3단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배우는 걸 언제 배우느냐고 시기로 표시한 게 고등학교 편제표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는 이걸 보통 앞에 설명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뒤로 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됩니다고 지정된 게 있고 학생이 선택되도록 하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뭐 과목 지정도 있지만 조금 연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즉 석차 등급이 나와지는 과목이에요. 그 과목들을 주르륵 해서 봤더니 주로 1학년, 2학년 때 이런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어떤 학교에서는 소인수나 거점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 편제표에 미리 언급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과목을 내가 기회가 되어서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더 이런 과목들을 추가해서 배우는 거니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 것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오프라인으로 학교 간에 연결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과목들을 전문교과 내지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대학평가 그리고 내가 나의 진로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배우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편은 몇 개 대학에서 묶어서 이러이런 과목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표시된 것을 이제 인용해서 들고 왔습니다. 주로 미적 그리고 물리, 화학이 필요로 하다라고 표시된 과목들 어떤 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는 이제 적용되다 보니 대학 합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큰 의미는 뭐 크게 차이를 두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이런 과목들이 중요합니다 하고 소개는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과 계열에서는 이래서 이런 성적인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리를 했던 친구가 1지망 지원에서는 이 정도 비율 90%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1단계 합격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대로 생명과학을 공과 계열을 했던 친구들은 생명과학을 이수했던 친구가 지원하는 숫자는 좀 작지만 합격 비율도 조금 작은 상황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과목들이 실제 대학에서 학과 선택에 합격의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항상 고민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건데 진로에 맞는 과목을 한 과 과로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마시고 계열로 폭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대학의 주문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학업 성적 중심으로 들어가고 종합 전형은 과목 선택과 학업 성적 교과 활동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의 고민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할지 잘하는 과목으로 할지 아니면 진로하고 연계된 거 할지 수능과 연계된 걸로 할지 계속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기준은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괜히 했어 어째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스스로 믿고 그다음 열심히 또 그다음 의미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친다면 학교 시험에서 석차가 들어가는 과목은 평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2번 치고
그리고 성취도 3단계의 절대평가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서 여러분 활동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년도 평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전년도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쳤는지 어떤 시험 계획이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의 과목 평가 방법이나 절대평가의 평가 방법은 이미 많이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 화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기록 내용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출결 사항이라든지 많은 내용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미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을 선생님이 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성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의외로 출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이런 글자수로 적어지지만 아무래도 교과 활동이 많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과 활동에 대한 기록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 의견은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들 활동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그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활동은 미반영이라고 하지만 교과 활동에서 도서를 통해서 진로하고 연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렇게 그 진로와 함께 묶어서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기록 내용에 자율탐구 활동이 하나여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돼 있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자율활동에서도 학교 특색 주제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에서도 주도적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진로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의 탐구 역량을 보기 위한 기회를 좀 많이 부여할 겁니다. 그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학생부 중심 전형은 교과 전형은 이수 단위 중심으로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종합 전형은 전반적인 활동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 전형이 종합적으로 용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스님이 종합 전형과 그 학생부 전형 준비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 되면 좋을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 성적은 반영 방법이 여기 학년별 반영 비율 100% 되어 있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반영 비율이 같다는 의미고요. 고려되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한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북대, 부산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성적 80%에 서류, 학업 역량 20% 반영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울산대, 울산과학대는 자랑 과목 중에 10과목만 반영했습니다라는 그 교과 전형으로 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중심적으로 보는 건 자기 주도적인 학업 능력이에요.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했는지, 노력은 성과가 있는지 본다고 해요. 그런 종합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한 책을 몇 개 대학에 묶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밖의 활동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라. 그걸 아주 잘 안내한 게 동국대에서 이러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책을 읽고 독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공유하고 하는 자세를 보고 생기부에 적어지니 이 친구를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 탐구 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기본을 바탕으로 내가 동물에 관심 있어요 하면 동물 관련 독서를 통해서 내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의료 체계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찾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지는 창업이나 이런 관련 활동을 진로 활동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실생활 문제나 이런 해결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좀 지레 겁이 나고 이러긴 한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좀 이렇게 크게 먹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과나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공익적인 탐구 주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공간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했던 어떤 내용 중에는 어떤 친구가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학교 급식과 매점의 매출량 상관관계를 조사한 친구도 있고요. 우리 운동장이 잔디밭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잔디구장이 아닌 걸 두고 운동장 흙을 면밀히 보다가 화단흙하고 비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작게 줘요. 청소년들은 용돈을 얼마 받지? 라고 스스로 연구하다가 청소년들의 용돈이나 소비 패턴이 어른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조사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요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어려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모두 나의 주제 탐구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부에 적어진 내용을 봤더니 어떤 친구는 성실한 자세로 선생님 열심히 강의를 참가하고 발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탐구심도 나오고요. 그리고 타 교과에서 배운 걸 연관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글쓰기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분석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을 했는지 과목 세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학습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줌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체성이 없다면 아쉬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같은 동국대 자료인데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장애 이해 교육 이런 일상적인 활동으로 끝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공유했다면 또 이것도 의미 있게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된답니다. 아울러 진로와 관련해서도 진로 활동에서도 이러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독서 일지를 작성하고 이런 걸 추가적으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굉장히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되고 있으면 또 의미 있게 반영을 하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라는 팁으로 선생님이 통계 관련 사이트를 들고 왔는데 제법 유용하게 활용이 잘 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국가통계 포털에는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어렵지 않은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나의 탐구 주제 그리고 요즘의 연구 트렌드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나의 수업들을 묶어서 또 관련 도서도 연장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의미 있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기부 작성에 선생님이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건 플래너가 무슨 계획만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한 학습 일지 형식으로 써지면서 내가 이러이런 배움이 일어나서 의미가 있었어 라는 간단한 기록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기부 기록 자료에 또 도움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운동이나 수면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나중에 체력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고 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질문 그리고 예습을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잘 모르는 거 기록, 체크 선생님이 설명하시네 그러면 해결됐지만 이건 여전히 모르겠어 하면 한 번 더 질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인지 능력에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공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학생들은 수능 이해 과목은 나한테 너무 급해서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이해 과목도 나에게 충분히 수능과 관련된 지식을 주기도 하고 융합적 사고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업이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입 정보를 찾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과 홈페이지겠죠.
이 학과에서는 뭐를 배우는지, 졸업 후의 진로가 어떻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으로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교의 자료도 금방 여기서 들고 왔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가이드북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격했던 사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받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에서 보면 진로 정보, 학과 정보, 그리고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1600, 1615 해서 밤 10시까지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열심히 상담을 해주시니까 필요한 경우는 여기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나의 개인 성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쭉 올리면 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입학 결과가 어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을 딱 하면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우리 대학은 이러이런 합격, 이러이런 전형을 진행합니다 하고 두 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합격선은 이렇습니다 하고 건국대는 설명 밑에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렇게 20% 컷, 50% 컷. 경희대는 이런 친구들은 우르르르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친구들은 이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하는 삼포도 형식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청 청사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는 직접 방문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여러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여러 자료, 뭐 대입 전형 시행 계획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에 대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좀 따뜻한 분위기로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하니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나의 구체적인 진로 진학에 대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들어와서 새로운 입학을 이제 하고 새로운 학년을 진행하고 적잖이 부담스럽고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마치지 하는 걱정도 크겠지만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들 1학년 때는 이렇게 2학년 때 조금 더 세분화된 심화학습을 하고 3학년 때는 또 대입 전형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한 단계 한 단계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친구들은 나는 수시는 너무 어려워. 정시로 그냥 갈래 하다 보면 끝이 흐지부지 없어서 한 2년, 3년 남은 것 같아서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쌓아나가고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이어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너무 잘 못 봤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너무 과도한 해석이나 멘탈에 대한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된다면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다 의미 있게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인강을 듣거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내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주도했던 공부, 순수한 공부 시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주력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능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면서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대입 진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 보였던 그림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막연한 미로를 이제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미로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다시 먼 미래에서 다시 옛날로 볼 때는 정원처럼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